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선물을 고르던 순간까지도 나는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남편 김지훈 씨와 결혼한 지 3년, 26세 내가 30살이 될 때까지 시댁 식구들은 나를 탐탁지 않아 했다. 33살인 남편에게는 27살의 쌍둥이 여동생 이수진과 25살의 남동생 이준영이 있지만 그들 역시 나에게 살갑게 대하는 법이 없었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지훈 씨는 만류했다. 서연아, 애쓰지 마. 우리 가족이 원래 좀 그래. 네가 아무리 잘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자. 그의 말은 언제나 옳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나는 사람을 좋아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이 관계를 바로잡아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의 60세 생신을 성대하게 챙겨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누이들과 시동생에게도 함께 준비하자고 연락했지만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형수님이 하고 싶으시면 형수님 혼자 하세요. 이준영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나는 실망했지만 오기로라도 혼자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돌아가신 아버님과 자주 데이트하셨던 곳이라고 들었다. 가장 좋은 방을 예약하고 음식과 장식까지 모두 내 취향이 아닌 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세심하게 신경 썼다. 비용은 당연히 전부 내가 지불했다. 시댁 식구들은 단 1원도 보태지 않았다. 지훈 씨는 옆에서 묵묵히 나를 도왔다. 어머니의 가까운 친구분들과 친척분들 명단도 지훈 씨에게 물어 조심스럽게 초대장을 보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생신 전날 저녁 지훈 씨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다. 지훈 씨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나는 꼭 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낡은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누이와 시동생이 이미 와 있었다. 우리가 오자 그들은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무표정해졌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룩시 XX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됩니다. 작은 생신 잔치를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지훈 씨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다고 말했다. 지훈 씨는 어머니, 제가 아니라 서연이가 다 준비한 거예요. 서연이한테 고맙다고 하셔야죠.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친척분들도 몇 분 초대했고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다 골랐어요. 나는 내 노력을 알아주십사 애써 밝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역겨운 표정이 떠올랐다. 고맙다 서연아. 설탕을 발라놓은 듯 가식적인 목소리였다. 내 노력이 가상하긴 한데 미안하게 됐구나. 너는 내일 잔치에 못 올 것 같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네? 왜요? 내 60세 생신은 특별해야 하니까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초대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지만 미안하게도 너는 아직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일은 네가 알아서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구나. 지훈 씨와 나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지훈 씨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절대 이런 노력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는 결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도 내 노력을 고맙게 여기지도 않을 사람이었다. 그때 시누이와 시동생이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지옥에나 가세요. 내일 그 레스토랑에 감히 발을 들여놓으시면 제가 경비 불러서 끌어내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싹 가셨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냉정하고 잔인한 아이구나 라고 소리쳤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참 우습네요.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했다며 억지로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어머니는 좋은 대접받을 자격 없으세요.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길길이 날뛰었다. 내가 집을 나서기 직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마지막 발악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레스토랑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지훈 씨는 불편해 보였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어 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괜찮았다. 그는 원래 가족 문제에 대해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고 게다가 내가 그의 충고를 무시했던 터라 나에게 아무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어쨌든 이미 장소와 음식값을 다 지불했으니 나는 시어머니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급하게 연락하여 초대를 취소했다. 마지막 순간에 취소라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대부분 시어머니 쪽 사람들이라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내 친구 몇 명과 지훈 씨 친구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미 지불한 돈이 아깝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이 오기 직전에 시어머니 취향의 장식들을 치우고 우리 취향으로 새로 꾸몄다. 지훈 씨도 함께 파티를 즐겼다. 우리는 정말 신나게 놀았다. 오늘 집에 돌아와 파티 사진들을 SNS에 올리자마자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수님 때문에 엄마 생신 망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그 레스토랑을 좋아하시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걸 형수님 파티 장소로 써요? 정말 이기적이세요.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전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옳은 판단을 한 건지 아주 조금은 불안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363, total characters 2363. 업데이트 1. 신우이에게서 온 문자 내용을 지훈 씨에게 보여주고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해야 할지 물었다. 그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그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며 이참에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 그의 가족들은 돈 문제 등 여러 면에서 지훈 씨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어머니는 더욱 심했다. 지훈 씨는 비교적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신우이와 시동생은 변변치 못했고 몇 달에 한 번씩 직업을 바꿀 정도로 무능했다. 사실상 그들 모두 지훈 씨에게 돈과 이런저런 도움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건 정말이지 엄청난 결정이었다. 나는 지훈 씨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렸지만 그는 꽤 단호했다. 아마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지훈 씨와 내가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가족들이 그와 멀어지는 것을 항상 느꼈다. 결혼할 때쯤에는 이미 가족들과 꽤 소원해져 있었다. 지훈 씨 잘못은 아니었다. 연애할 때나 결혼 초기에 그가 가족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 여러 번 노력했지만 가족들은 매번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다고 했다. 나는 내가 그 이유 중 일부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지훈 씨가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지훈 씨가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나 혹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족을 쉽게 버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가족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며칠 전 시어머니가 나를 대했던 방식을 생각하면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해되면서도 동시에 그의 성격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지훈 씨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나중에 나를 원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마침내 마음을 열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야기해 줄 만큼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랄 뿐이었다. 업데이트 2. 계속 졸라댄 끝에 지훈 씨는 마침내 수년 동안 가족과 연을 끊으려 했던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가 21살 때 돌아가셨고 그때 그의 형제들은 모두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훈 씨가 일을 시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돈만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고 23살 무렵 마침내 그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찾게 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번창하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엄청나게 게을러지고 물질주의적으로 변했다. 그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자 그들은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이 가족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여자친구들을 꽤 심하게 대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삶에 들어오면 그가 가족 부양이라는 유일한 목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들이 함부로 대하고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내 존재 자체에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훈 씨에게 나를 멀리하도록 부추기려 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지훈 씨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우리가 연애하는 동안 내가 모르는 곳에서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나와 헤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는 나에게 결혼할 생각이었다. 결국 그들은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스스로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 전술 역시 우리를 갈라놓는 데 실패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굳건하게 함께하고 있다. 생신 소동 이후 지훈 씨는 신우이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했다면 어머니는 그에게 전화하여 똑같은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내가 자신을 모욕했으니 나를 떠나라고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정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놓아주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가족을 부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이 그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그들에 대해 가졌던 존경심을 완전히 잃었다. 그들은 그저 탐욕스러울 뿐이었다. 그의 가족이 우리를 갈라놓고 나를 쫓아내서 그의 돈을 독차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훈 씨 곁에 남기로 결정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의 통장 잔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니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내가 시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오랫동안 비밀로 해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이제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의 가족들은 연을 끊겨 마땅하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모든 역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그를 지지해준 단 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존경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264 Total Characters 427 업데이트 3. 오늘 지훈 씨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그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어머니나 형제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들을 계속 부양할 생각이 없으니 그들 스스로 수입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 결정은 그들 쪽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훈 씨의 전화기가 스피커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그에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 사이에 꽤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내가 지훈 씨와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 들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려 했다. 내가 그들의 연을 끊겠다는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가 그들의 가족을 해체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지훈 씨가 아내에게 조종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가 지훈 씨에게 조종당하지 말라고 말하는 아이러니가 나에게는 꽤 우스웠다. 당연히 지훈 씨는 최선을 다해 나를 변호했고 그의 형제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으니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여전히 그에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지훈 씨가 돈과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우쭐해졌다고 그리고 내가 그가 가족과 연을 끊도록 부추기고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핏줄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자신의 손아귀에 두기 위한 고전적인 조작과 정서적 협박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제 그녀와 다른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았으니 말이다.
상황이 너무 격해지고 지훈 씨가 순수한 좌절감에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것을 보자 나는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지훈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고 그녀와 다른 자녀들이 곧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훈 씨의 지원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제대로 된 인간처럼 행동하고 우리 부부를 존중하여 우리 삶에 계속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피 빨아먹는 물질주의적인 인간으로 남아 지훈 씨의 삶에서 완전히 잘려나가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전화를 끊고 지훈 씨의 휴대폰 알림을 모두 껐다. 그가 잠시 동안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진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전화가 끝난 지 1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휴대폰을 옆에 치워두고 영화를 보며 잠시 마음을 달래고 있다. 업데이트 4. 지훈 씨를 괴롭히고 그의 하루를 망친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시어머니는 대신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했다. 영화가 끝난 후 지훈 씨는 밀린 일을 마저 처리하기로 했고 나는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다. 시어머니에게서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고 시누이와 시동생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에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욕설이 가득했다.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으니까. 나는 나중에 보려고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두고 무시했다. 다음 10분 동안은 업무 이메일 등에 답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실수로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 대해 그리고 내 가정교육에 대해 정말 역겨운 말들을 쏟아냈다. 나를 남편을 망치려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꽃뱀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녀의 어떤 비난에도 응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기운이 빠진 듯 보이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에게 한 모든 비난은 그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니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그리고 나는 지훈 씨가 그녀와 다른 자녀들 같은 무임승차자들을 마침내 정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들은 지훈 씨와 같은 공기를 마실 자격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 다음 나는 전화를 끊고 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곳에서 시어머니와 시댁 형제들을 차단했다. 스스로 일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슬플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던 사실은 아직 지훈 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를 더 이상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에게 알릴 것이고 그들이 우리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평화를 방해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들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우리가 그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뭔가 다른 행동을 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감정적으로 지훈 씨에게 큰 시련이 될 것이기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남편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업데이트 5. 남편을 괴롭히고 그의 하루를 망치는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시어머니는 대신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했다. 영화가 끝난 후 지훈 씨는 밀린 일을 마저 처리하기로 했고 나는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다. 시어머니에게서 부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고 시누이와 시동생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에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욕설이 가득했다.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으니까. 나는 나중에 보려고 모든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두고 무시했다. 다음 10분 동안은 업무 이메일 등에 답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실수로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 대해 그리고 내 가정교육에 대해 정말 역겨운 말들을 쏟아냈다. 나를 남편을 망치려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꽃뱀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녀의 어떤 비난에도 응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기운이 빠진 듯 보이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에게 한 모든 비난은 그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니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그리고 나는 지훈 씨가 그녀와 다른 자녀들 같은 무임승차자들을 마침내 정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들은 지훈 씨와 같은 공기를 마실 자격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 다음 나는 전화를 끊고 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곳에서 시어머니와 시댁 형제들을 차단했다. 스스로 일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슬플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던 사실은 아직 지훈 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를 더 이상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에게 알릴 것이고 그들이 우리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평화를 방해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들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우리가 그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뭔가 다른 행동을 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감정적으로 지훈 씨에게 큰 시련이 될 것이기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남편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업데이트 후 거의 2주가 지났다. 시어머니를 차단한 후 지훈 씨와 나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에는 조금 평화롭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가 3명의 다 큰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나타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녀는 꽤 화가 나 보였고 시누이와 시동생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것이 지훈 씨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시댁 식구들은 나에게 이곳은 가족 문제이니 내가 있을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지만 나는 방 안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고 내 지붕 아래 서 있으니 나에게 나가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지훈 씨에게 언어폭력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심지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가족을 버린다고까지 말했다. 지훈 씨는 말없이 얼굴이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그때 내가 나서야 할 때임을 알았다. 지훈 씨는 정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고 특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랬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거짓 비난과 조작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만큼 마음이 여리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그의 돈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그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지훈 씨를 울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대들기 시작했다. 특히 아들 집에서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훈 씨가 매우 속상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자신의 아들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돈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그래서 그녀는 지훈 씨에게 자신이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며 아내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선택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시동생은 심지어 내가 어차피 꽃뱀이니 오빠가 이룰 유일한 의무는 아들이자 형제로서의 의무뿐이고 처음부터 나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그 순간 이성을 잃고 그들 모두에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말했다. 그들 모두 게으르고 변변치 못한 바보들이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내 남편의 친절함과 관대함에 기생해서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꽃뱀의 정의 그 자체라고. 게다가 그들은 끊임없이 내 남편에게 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그를 공격할 뻔뻔함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었고 반박하려 애쓰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틈을 타서 말했다. 당장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떠났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훈 씨를 설득하여 자신들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큰아들이 오늘 자신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끊임없이 그 카드를 꺼내 지훈 씨를 정서적으로 협박하는 것이 정말 저열하고 역겹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날 때쯤 지훈 씨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는 통제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나는 그를 진정시키느라 몇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고 애초에 시어머니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일이 이 모든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차라리 늦게보다는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감사했다. 어쨌든 가족들이 떠난 후 나는 지훈 씨의 휴대폰과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을 모두 차단하여 그들이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가 충분히 진정된 후 나는 이제 변호사를 알아볼 때라고 말했다. 시어머니와 형제들에게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내 의견에 동의했다. 인정하기 싫어했지만 그는 그의 가족이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족법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옳았다. 그 싸움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지훈 씨가 아버지 사망 후 수많은 돈을 훔쳐 사업 자금으로 썼다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법적 통지서를 보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지훈 씨를 비방하려 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돈에서 단 한 달러도 가져가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벌어들인 돈만을 사용했다. 그는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이었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의 성실함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들이 감히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것에 나는 격분했다. 그리고 지훈 씨의 회사는 꽤 큰 회사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건 그들 입장에서는 멍청한 짓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2주 만에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며 단 한마디도 진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지훈 씨의 경력을 위태롭게 하려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에게 거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와 자녀들이 그들의 역겨운 작은 수작 때문에 다른 친척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게으른 바보 3명은 김지훈 씨가 지금까지 책임져왔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느라 허둥대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그들은 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이럴 자격이 있다. 우리는 마침내 이 모든 에피소드를 뒤로하고 그들을 완전히 잊을 수 있게 되었다. 지훈 씨와 나는 이제 훨씬 더 행복하며 나는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생각이다. 별건 아니지만 제가 정성껏 고른 선물이에요. 내 목소리는 애써 밝았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의 60세 생신을 맞아 준비한 저녁 식사 자리. 서울 외곽의 한정식 레스토랑 가장 좋은 방을 예약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해산물로 가득한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남편 김지훈 씨는 내 옆에서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 형 이준영, 여동생 이수진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보다는 귀찮음이 그리고 나에 대한 미묘한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다. 지훈 씨와 결혼한 지 3년. 그는 자수성가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의 성공에 기생하며 끝없는 금전적 요구를 해왔다. 어머니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 하셨고 형과 동생은 급전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손을 벌렸다. 지훈 씨는 힘들어했지만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과거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하는 행동에 분노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그저 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면 그들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지훈 씨에게도 좀 더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했다. 내가 내민 선물 상자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환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고맙구나. 하지만 상자를 열어 내가 고른 비싼 건강식품 세트를 보더니 미묘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건강식품? 내가 이런 걸 잘 챙겨 먹을지 모르겠네.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다.
시누이 수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시동생 준영은 음식에만 집중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고 오직 지훈 씨에게만 이야기했다. 그것도 대부분 돈 이야기였다. 지훈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네. 보일러를 바꿔야 해서. 누구네 아들은 엄마 명품 가방 사줬다더라. 준영이 이번에 차 바꾸고 싶어 하는데 네가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내 앞에서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는 시댁 식구들의 뻔뻔함에 나는 속이 뒤집혔다. 지훈 씨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괴로움이 가득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어머니, 음식 입에 맞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마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 씨는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다. 그의 지친 어깨를 보며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내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이었다.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서연아, 잘 들어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까 레스토랑에서와는 사뭇 달랐다. 왠지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기운이 느껴졌다. 근데 아까 그 선물 말이다. 네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사오니?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그리고 음식도 네가 고른 거라 그런지 영 별로더라. 다음부터는 그냥 봉투로 줘라. 그게 서로 편할 것 같구나.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의 말을 잃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생신 자리를 내 노력과 마음을 저렇게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다니. 게다가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달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이긴. 네가 우리 아들 돈 보고 결혼한 꽃뱀인 거 모르는 사람 있니? 이제 와서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지 말고 본색을 드러내라는 거지. 다음부터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냥 봉투로 가져와. 알았니? 귀를 의심했다. 꽃뱀?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내가? 나는 지훈 씨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다.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 그리고 가족 때문에 희생하는 그의 외로운 뒷모습까지도.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를 겨우 돈을 노리는 파렴치 안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제가 지훈 씨 돈 보고 결혼했다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드린 선물이나 식사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뒤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제가 드린 선물 돌려드릴 테니 다음부터는 지훈 씨 돈으로 생신 챙기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 생신이고 뭐고 챙길 생각 없으니까요. 내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했다. 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감히 시어미한테. 시어머니요? 저한테 꽃뱀이라고 하시는 분이 무슨 시어머니예요? 다시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숨을 헐떡였다. 지훈 씨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서연아.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잡았다. 지훈 씨,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꽃뱀이래요. 제가 지훈 씨 돈 보고 결혼했대요. 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지훈 씨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왜 지훈 씨가 미안해요? 지훈 씨 잘못 아니잖아요.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그의 가족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도 상처였지만 그들이 지훈 씨에게 하는 행동은 더 큰 아픔이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요구와 비난뿐이었다. 내가 진정한 후 지훈 씨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아팠다. 사실 내가 왜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매달리는지, 왜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서연이한테 제대로 이야기한 적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상 가족 이야기를 피했고 나 역시 애써 묻지 않았다. 그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21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때 준영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수진이는 대학생이었지.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세 식구가 앞으로 살아갈 만큼 넉넉한 돈은 아니었어. 그는 먼 과거를 이야기하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었어. 갑자기 가장이 된 거지. 가족들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고 동생들 학비도 대줘야 했어. 밤낮 없이 일했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할 시간도 없었고 연애는 꿈도 못 꿨지. 오직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그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23살 때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 정말 운이 좋았지. 밤샘은 기본이고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했어. 다행히 사업이 잘 풀렸고 몇 년 만에 꽤 성공할 수 있었어. 그때부터였을 거야.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한 게.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돈을 잘 벌게 되니까 어머니랑 준영이, 수진이는 점점 더 게을러졌어. 준영이는 취직했다 하면 몇 달 못 가서 그만두고 수진이는 졸업하고도 변변찮은 일만 전전했지. 둘 다 나한테 손 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어머니는 더 심했어. 내가 돈을 버는 기계인 줄 알았나 봐. 무슨 일이든 나한테 다 맡기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내가 힘들다고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항상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 이렇게 안 했을 거다. 네가 장남인데 가족을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냐면서 죄책감을 심어줬어. 준영이랑 수진이도 오빠가 잘 나가니까 우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했고 그리고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가족들이 방해했어. 특히 어머니가 심했지. 여자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지훈이 돈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 지훈이는 가족밖에 모르는 애다. 너 때문에 가족한테 소홀해지면 안 된다면서 헤어지라고 종용했대. 다들 얼마 못 가고 나랑 헤어졌지.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아, 네가 처음이었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떼어내려고 하는데도 내 곁에 남아준 사람.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랑 형제들이 난리가 났었어. 너 같은 애한테 내 돈 뺏길 거라고, 너 때문에 가족이 해체될 거라고. 그때부터 그들은 나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더 거리를 뒀어. 그러면서도 돈은 계속 받아갔지.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가장의 무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착취와 배신. 오늘 어머니 전화 받고 결심했어. 지훈 씨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서연이 너까지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 못 보겠어. 나 때문에 네가 미움받는 것도 싫고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서 완전히 벗어날 거야. 금전적인 지원도 다 끊고 연락도 끊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잘 생각했어요, 지훈 씨. 옳은 결정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훈 씨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는 거지.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해요. 내가 지훈 씨 옆에 있을게요.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우리는 시댁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로 약속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착취당하지 않겠다고, 우리 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 지훈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래, 지훈아. 어제는 네 아내가 무례하게 굴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너도 알지? 네 아내가 어떤 애인지. 그런 애한테 휘둘리면 안 돼. 지훈 씨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 더 이상 저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나 형, 동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형, 동생도 각자 알아서 생활하셔야 해요. 수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폭풍이 몰아쳤다. 뭐?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감히 누구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성공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졌구나. 네 아내 그 계집애가 너를 조종한 거지?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나를 향한 비난과 욕설을 쏟아냈다. 이어서 형 이준영과 동생 이수진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형,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오빠, 형수 말만 듣고 가족을 버리는 거야? 오빠 변했어. 지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가족들의 비난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지훈 씨에게서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어머니, 그리고 이준영 씨, 이수진 씨.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지훈 씨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지원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가족처럼 행동하고 저희를 존중할 의향이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훈 씨 돈만 노리고 저희를 괴롭히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저희는 여러분을 완전히 끊어낼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나는 그들의 반발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지훈 씨의 휴대폰에서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다.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형제들이 우리 아파트에 찾아왔다. 초인종을 끊임없이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김지훈, 문 열어. 네가 감히 엄마 전화를 끊어? 야, 박서연, 네가 뭔데 우리 오빠를 꼬드겨. 돈 내놔. 지훈 씨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에 몸을 떨며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른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의 옆에 무릎 꿇고 그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지훈 씨.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나는 지훈 씨를 방으로 데려가 진정시키고 혼자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다. 문 너머로 소리 질렀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와서 소란 피우는 거 주거 침입이에요.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경찰? 네가 감히 날 경찰에 신고해? 나는 네 시어머니다. 우리 아들 집에 내가 못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어? 당신들은 더 이상 지훈 씨 가족 아니에요. 지훈 씨 돈만 노리는 기생충일 뿐이라고요. 당장 꺼지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를 겁니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그들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계속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우리한테 이렇게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김지훈, 네 아내 말만 듣고 후회할 거다. 그들이 떠난 후 지훈 씨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말했다. 지훈 씨, 이젠 정말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를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의 가족이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바로 다음 날부터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님이 김지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지훈 씨가 아버지 사망 후 남긴 유산을 몰래 가로채 사업 자금으로 썼으며 그 유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요구하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컸다. 나는 경악했다. 지훈 씨는 아버지 유산에 손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일궈낸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댁 가족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이 소송은 언론에도 알려져 지훈 씨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 시댁 가족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아들의 사업까지 망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했다. 지훈 씨의 사업 자금 출처, 아버지 사망 당시 재산 상황, 그동안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 내역 등 모든 증거를 모았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이정숙과 형제들은 법정에서도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지훈 씨가 아버지 유산을 빼돌리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고, 그 돈 때문에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돈을 향한 탐욕만이 번뜩였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김지훈 씨의 사업 자금 출처를 명확히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 투자 계약서, 아버지 사망 당시의 재산 분할 기록, 그리고 그동안 김지훈 씨가 가족들에게 매달 송금했던 생활비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시댁 가족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버지의 유산은 당시 시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모두 상속되었으며 김지훈 씨는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시댁 가족은 이 서류가 제시되자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판사는 시댁 가족의 주장이